지금부터 35회 전문가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는 여기 계시는 최고 권위자이신 한국의 안보 문제, 동북아 안보 체제 구상 문제, 이런 것에 우리 한국 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정경영 박사님이 조금 후에 발표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발표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참석하신 또 최고의 학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파베티컬 순서대로 할 테니까 우선 제일 먼저 김동혁 박사, 김동혁 박사,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저쪽 카메라를 보셔야 돼요. 카메라 쪽에 있으니까. 김동혁 박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범철 박사님,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네. 그다음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수 박사. 저쪽 카메라 봤어요. 그다음에 국방연구원 연구원 이호령 박사님, 홍일점입니다. 책임연구위원으로 진급했습니다. 책임연구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코렉션 해주셔서. 그다음에 우리 추원수 박사님,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텔레비전에 매일 나오시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님. 저 카메라를 좀 보세요. 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연천에 토론분도 성의껏 쓰시고 또 여기에 또 참석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경영 박사님은 아까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발제문을 한 4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무거운 날씨이면서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멈춰서 있고, 또 우리 미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중관계가 경쟁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냐는 그런, 어찌 보면 암울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도 올곧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신념을 맞춰오신 박정희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더없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좀 할 수 있는 안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멀리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통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인류 문명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통일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작업보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북이나 남이나 통일같이 통일의 열망에 충만해가지고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연한 의식들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남북관계도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만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사실상 또 통일을 일궈낸 데 있어서 어떤 통합정을 체결하는 홍화서에 부축이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안보적인 요소가 생략된 상태에서 얼렁도 통합정만 체결해가지고 통일됐네 했을 때는 예멘 사태가 그러죠. 예멘 사태였고 정치인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좌절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아주 묘하게도 이 인류문명을 이끌어갔던 이 주도 세력이라고 할까요? 헬렌의 문명, 팩스 로마나, 그다음에 네덜란드까지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브리타니카, 그다음 팩스 아메리카나, 팩스 아메리카나 서서히 기울면서 인류 문명의 중심이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동아시아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놀랍게 우리의 위상을 한번 재정정을 해볼 때 그동안 1세기 동안에 우리 국가처럼 시련과 도전을 받았던 나라는 없었다고 봅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민족이 분당이 됐었죠. 전쟁을 했었죠. 가난이 있었죠. 독재도 있었죠. 이런 어느 국가도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걸 다 헤쳐나가면서 민주화가 됐죠. 경제 강국이 됐죠. 또 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선도 국가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북한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북한은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숱한 시련과 도전을 헤쳐온 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힘을 받아가지고 이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식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통일된 미래 비전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얘기죠. 서로 실체가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된 모습은 수없이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어떤 외세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위협할 정도로 군사강국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통일 한국은 남북한 체제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만은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으로서 또한 과학기술의 어떤 메카로서의 그런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인류에게 환희와 감격을 안겨주는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다이나믹한 어떤 인류의 생명력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스포츠의 분야. 또 심지어 이 종교적인 것까지도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이 한반도라는 터. 요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새로운 르네상스를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이렇게
융합해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진짜 멋있는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그러나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 현재의 전투를 중재하기 위해서 군사력군 간에 합의를 한 정전협정이, 군사협정이 이 불안정한 이 정전협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한다면은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어떤 실체가 없이 그 평화협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평화체제가 이상이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 조성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사전에 구축이 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히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파리 평화협정, 베트남 전쟁을 종결을 했던 파리 평화협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듯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공산올맹 간의 사실상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월남이나 베트콩은 그냥 인도스먼 전쟁에 그쳤고요. 전혀 어떤 역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모든 애국군은 다 철수한다. 평화협정을 감시할 수 있는 국제 감시 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등등의 합의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공산 베트남이 무력으로 평화협정을 유린해서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무슨 시사점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하나 보나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 6가지 파트라는 이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평화의 그 실체가 허상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한반도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 그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북한 간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인데 하나 깨지게 되면 이건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이 주체가 북한이 있고 한미연합군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만일이라도 미치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갑자기 이제 북한과 직접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베트남 잘했어도 그래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던 그런 전략이 없었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어떤 아웃사이드 입장에서 모든 것을 미국한테 맡겨놓고 이따가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 군사적인 요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고 저는 봅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군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를 일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아니다. 근데 평화를 일궈 나가는 것은 리딩 역할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이 해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전작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의 평화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군비 통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군비 통제라고 저는 봅니다. 군비 통제 단순하게 어떤 군사력을 감축하고 병력을 축소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런 군비 통제를 통해서 북한의 체제 전환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거 현재 북한이 GDP의 23%를
국방비에 쏟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군비 통제가 진행돼 나갈 때는 심지어 현재 그 23%에서 한 10%까지 국방비를 줄이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버텨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체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군 경제로부터 민생 경제로 이 체제 전환을 간접적으로 그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평화협정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강 요소입니다. 이렇게 그 갈등과 대립에 엄존하고 있는 냉전 질서가 있는 동북아의 질서가 지속되는 한 통일을 일궈낼 수 있는 환경 요소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동북아의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공존 질서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그 파리 평화협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나갈 때 그게 가능할까? 북한을 생각할 때는 사실상 핵도 그렇고 이 주한미군이라는 그 대상도 인식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한미군이 없다 밀어붙이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그 모습을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을 해체시키거나 어떤 그 철수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를 또 좀 더 그 통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의 문제입니다만은 유엔사는 어떤 전륜말이 있죠. 군정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작동해 되는 건데 이 평화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실체가 유엔사라는 건데 북한 대표와 중국 대표가 같이 하는 그 군정위 체제를 다시 복원시켜서 정전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 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평화협정이 실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런 군정위의 임무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추인을 받아가지고 평화협정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의 그 건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거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반도 이 비핵화 문제는 뭐 다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있는데 이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는 통일이 가능하다. 아니고 먼저 평화체를 구축해 놓고 핵 문제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핵 문제는 국가 생존에 걸리는 중차대한 문제다 보니까 핵 문제를 국민 문제이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이건 큰 탈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도전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추진한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핵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하나는 진짜 협상을 통해서 핵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평화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트랙 1이 있고요. 트랙 2는 지금 현재 핵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서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뭐 도저히 통제 불능 사태로 협상을 완전 결렬을 선언을 하고 핵무기를 뭐 100기, 200기를 생산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이건 뭐 통제 불능 사태라고 봅니다. 이런 사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이 제3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핵을 개발했을 때 통일이 불가능할까? 저는 오히려 그 현재 북한만 핵을 갖고 있고 남한은 핵이 없는 상태보다도 핵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우리 통일에 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만 없는 것이 분명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합니다.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 조기에 통일을 하겠다. 이것을 헌으로 들리나요? 개인적으로 이타원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스위스 국방부 하는 친구가 지금 베이징에서 12년째 하는 미 지휘참모대 동기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평양과 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마침 북한의 노예할 패밀리들이 스위스에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말이야,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핵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 그 무서운 놈이더라. 이건 그 핵을 가지고 분명히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웅장한 같은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다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 놈한테 과연 우리가 이 핵 문제를 나이브하게 생각해가지고 핵 괜찮아 비스나마 하나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핵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가능할까? 너무도 우리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핵은 도저히 개발할 수 없을까? 핵을 개발한다는 선언을 하면서요. 단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도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고 손을 놓으면 된다고 봐요. 그럼 가장 신경 쓸 친구들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봅니다. 발벗고 핵을 위해서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핵 문제와는 참 지뢰 같은 문제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전달되지 못하면은 풀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우회해서 가느냐 말이에요. 무슨 협상을 하고 말이에요. 설득을 하고 시간 걸리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핵 개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사전에 어떤 내밀한 컨센서스를 이뤄 나가면서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NPT 10조에 의하면은 이 초법적인 국가 안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은 NPT를 탈퇴해서 핵 개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은 무력화되는데 핵이 끌려다니는 이 참 처량한 모습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전자권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렇게 어떤 경로우전 승에 의해서 이 나라 안보를 미국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토는 쌍무동맹이 아니잖아요. 집단안보 체제고 나토 회원국가들은 30%만 유사시에도 전력을 넘겨주죠. 정평식 공이 70% 이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권 국가였던 패전 국가였던 일본까지도 메가드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내가 일본 자유대 작전 통제에서 내가 휘두르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 자유대 미리터리 리더십을 포함을 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못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은 이건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말이야. 돈도 벌고 말이야. 이건 참 이 나라 안보 확실하게 되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019년 8월 5일로 기억됩니다만은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신서 내용 중에
당신도 얘기했듯이 이 남조선 군대는 상대가 안 돼. 그런 이 퍼셉션이 되는 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놈의 군대가 이렇게 그렇게 형편없는 군대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을까? 사실상 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참 고마운 것이지만은 미국이 주도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뭐 인정합니다. 참 귀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사실상 군사 도발이랄지 그걸 억제하는 데는 대단히 실패한 모습이라고. 왜 그랬을까? 한국군이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합사령관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고 유엔군사령관에 의해서 정신이 교정유치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다 보니까 주권 국가에서 군사력을 운용해야 될 때 그걸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절름발이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군대에 존재하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주권이나 영토가 유린되거나 유일받을 때 운용을 해야죠. 근데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을 때 우리 영토가 유린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출격했던 전투기가 때리지 못하고 회항하는 그런 어처구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인지 알았어요? 군의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또 심지어 미측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해서 오바마 대통령 포함해서 만약에 폭격을 한다면은 한미 동맹은 끝장인 줄 알아 말이에요. 그게 명명백패에 나오더라고요. 노버트 게이츠의 마이티 후트라는 책에 보면은 회고록에 보면은 그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있었던 전후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데 이게 나라 군대다 이겁니다. 요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자권을 찾아왔을 때 진짜 나라다운 군대의 모습으로서 보게 되고요.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 전자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그 병폐 이게 진짜 쓸만한 군대입니까? 이게 무슨 놈의 군대 이게 지금 혼도 없고 훈련도 못하는 이런 참 절름발이 군대 이게 이 나라를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가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나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자권이 넘어오게 되면은 전평식 지휘체제를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이 국지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질 수가 있고요. 전자권이 넘어오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안보를 우리 스스로가 주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전개될 거고요. 전자권이 넘어오면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어떤 자긍심도 있게 되고요. 군도요. 제 역할을 똑바로 한다는 데서 그런 사명감도 불타고 그러게 될 거고요. 전자권이 넘어오게 되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측까지도 2018년도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이것은 동맹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지체를 갖고 동맹관계를 맺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합의를 했잖아요. 이걸 볼 때는 미국은 저는 볼 때 이거 참 기적적인 현상이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동맹국에서 하이리 리스펙트를 해주면서 자기 어떤 그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조치가 2018년도 있었던 전자권 전환에 대한 지체 조정입니다. 이 반미감정 불식킬 수도 있고요. 미 제국주의의 꼬봉이라는 그런 그 내태를 순간적으로 떼낼 수가 있고요.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투만에 미군 대장이 들어온다? 이건 참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연합사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조건도 알고 뭐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알레르기를 반응하고 이 전자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반기에 있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시에 보시를 해서요.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빠르면 2022년 늦더라도 2023년도에 결정을 해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가고 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질질 끌면서 조건 충족하게라 또 일부는 또 미군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자권이 넘어가기에는 한국을 통제해서 내버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넘길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아주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봐요.
한국도 마찬가지 동맹으로서 중국의 어떤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안보나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면은 그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태평양 위협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이 그 한미동맹의 정신이기 때문에 꼭 굳이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국가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면은 이건 분명히 같이 맞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이걸 그렇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또 국민들까지도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또 미국과 함께 같이 해야 된다. 미국과 하는 역할들이 꽤 많아요. 이 전자권이 전환이 되면은 여러 가지 역할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연합사와 우리 합참과의 관계, 새로운 미래 연합사와 합참과의 관계, 또 유엔사의 관계, 주한미국 관계들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미측과의 정확한 어떤 디파이닝을 못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납니다. 전자권이 전환된 후에 만일이라도 유사시에 그게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정부작전을 지휘하는 파이팅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하겠다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건 뭐 전작권이라는 의미는 유명무시한 거고요. 또 합참이 평시에 어떤 국제도발 작전에 의해서 정권 행사하지 못하고 사사건 간섭하는 스타일에 가게 되면은 이건 뭐 제대로 국제도발 대처할 수 없는 군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뭐 이런 등등의 이 한미 간에 해야 될 전작권 전환에 따른 이 관계 조정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여튼 정례적으로 전작권 전환 점검회의를 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우리 국가안보를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군비 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비 통제는 상당히 저는 다루기 어려운 북한과 현존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제는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남북한 관계에 신뢰가 형성돼 나갈 때에 대한 전제가 붙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를 지나서 상당한 정도 북한 핵 문제가 처리가 되고 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갖게 되면은 결국은 이 남북한 군비 통제를 남북 군사 통합 차원으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통일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미국을 포함을 해서 주한미국 같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위치를 어디에 조정을 하고 임무를 어떻게 해주고 부대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다음 병력급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런 이런 것들이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남과 북이 상당한 전략적인 해안을 갖고 이 군비 통제를 밀고 나간다면은 이건 무서울 정도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분명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돼야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런 대화체가 국방장관 회담 같은 거 전례적으로 실시를 해서 현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런다면 남북한 군 간의 축구 경기 같은 것도 평양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대학의 학생 장교들이나 북한의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의 학생들도 상호 교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상상의 세계에 맡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인도주의적 재난구조 작전 같은 경우는 남북이 같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남북관계는 발전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원칙을 갖고 제대로 추진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북한의 국가개혁 체제를 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생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중국의 군비 통제 중국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군비 통제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자. 그러나 통일 이후에 주변국의 위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한군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절묘하게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군사통합 차원으로 군비 통제를 하자. 그다음에 유엔사의 문제입니다. 유엔사 문제는 뭐 말문이 많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유엔사 문제를 보는 시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유엔사는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다. 유엔사는 우리 군을 통제하는 어떤 것이다 하는 일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 유엔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뭔가 또 왜 유엔사 측은 유엔사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면서 유엔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얘기죠. 유엔사를 지금도 당장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미 1975년도에 유엔사 해체가 유엔 결의를 통해서 했던 것도 있었고요. 유엔사가 존속할 하덕적 법적 이유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용도 폐기가 됐다는 얘기가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엔사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렇게 남북 관계의 불신과 적대 관계 속에서 이런 정전 체제가 지속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 유엔사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북한이 1994년도에 북한 측 공산 대표하고 그다음에 중국 군정위 대표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금 복원을 하자는 얘기죠. 중감위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 정확히 알아보니까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편제표상에 판문점 군정위 대표가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중국과 북한 또 군정위 체제를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면서 현 정전 체제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가동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그 고무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군정위 체제를 복원시키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똑바르게 이 군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속에서 평화체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유엔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각각 그 역할들이 대단히 다릅니다. 보면은 평시에 정전시의 역할을 봐요. 그 다음에 유사시의 역할로 대비를 한다면은 정전시는 그 정전협정 관련 시체지만은 유사시는 병력 제공의 포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한다. 근데 포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다시금 참전하겠다는 그 결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유엔사 해체가 된다면 그것이 단지 소멸되는 것이죠. 유엔사 해체가 된다면 만약에 한반도 끄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파병 결의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전장치로서 유엔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이죠. 등등해서 유엔사 문제는 그래서 그 유사시나 전시의 유엔사를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뭐 다들 민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면서 상당한 쟁점이 있다고 봐요.
주한미군이야말로 통일에 우리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냐는 인식들이 많고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사실상의 어떤 점령군의 인식들이 여전히 있고요. 참 이런 상태에서 이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데, 어떤 이유로든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국제법적이나 어떤 층에서도 이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에 의해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대협정에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방위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 평화협정을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해주는 일본군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이나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들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볼 때 그런 것이 대단히 우리한테 던져오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속해야 된다는 입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과 중국은 분명히 통일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미군이 철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들한테 그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심지어 내밀하게는 김일성이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주한미군 문제는 겉으로 통일 뭡니까 주한미군을 완강히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적대 세력이 아니라면은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한미군을 보는 중국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 한반도에 힘의 진공이 일어나고 또 어떤 해결을 쟁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은 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지역 안정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고려한다면은 중국한테도 이 주한미군이 지속주둔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분명히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상황 하에서는 역할과 규모와 위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체 한수 이북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겠다. 또 병력 규모 같은 것들도 극히 최소화시켜서 그런 그 리저널 한반도의 어떤 리저널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규모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의 안보 문제인데 안보 레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안보 레짐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봐요. 어떻게 지금 이런 형국에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도 이 다자안보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북아프리카 지역의 그 중앙 아프리카 이북 지역에 한 27개국가 되는 것 같은데 27개국가들이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 안보 협의 체제를 구축을 해서요. 어떤 재난이 있거나 공동 대처하는 그런 신속 대응도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 동북아 지역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동북아의 이런 그 공동 안보나 이런 초까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동북아의 다자 안보 협력 기구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여건 조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많이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참 고무적인 것은 2011년도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국협력사무소를 이미 서울에 개설해 놨잖아요. 요것을 모체로 해서 이 동북아 협력사무국을 격상시키자. 그래서 여기는 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기구를 유럽처럼 유럽 안보 협력 기구처럼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정상 간의 회담도 갖고 그다음에 전략 대화를 또 하고 또 전략 대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산하 조직도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이 동북아의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를 하나 창설해 보자. 그 신속 지역 신속 태스크포스는 군과 경찰과 의료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동북아 신속 대응군을 창설을 하자. 그래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 그 친구들이 제재단을 당했을 때 현재 즉각 전개해서 인도주의적 재난구조 작전을 하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서로 군 간의 군이 만나게 되고 하면은 이 동북아의 안보 질서도 공존과 협력의 질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여러 가지 군사 교류 활동을 하거나 트랙 1.5의 그런 대화를 계속해 나가거나 그다음에 뭐 수색 구조 활동 같은 것도 함께 하거나 해가지고 그 동북아 국가들이 군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그 상설을 기구 한번 사령부를 창설할 수 있지 않느냐. 가장 좋은 데가 저는 지금 캠프 KC가 있습니다. 동천에 있는 건데 주력부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218회단만 있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 훈련 시설도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훈련들도 다 갖춰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심지어 북한도 참여한다면 다 와서 그런 가상 상황을 상정해 놓고 시뮬레이션 훈련들도 하고 동북아에 있는 그 어떤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같은 거 짜나가고 실제 사태가 일어나면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전력들도 즉각 현장에 전개시켜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이 동북아에 있는 모든 그 군적 자산들을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군만큼 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방역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 동북아의 질서를 서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테마별로 이 소다자리 협력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도 병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남북한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공동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기 때문에 한미중의 군사 공조 체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훈련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중간에 전략 개혁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역사적으로 참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의 농간에 의해서 재단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그 전략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전략 대화들도 정례화시키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중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도 뭐 이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가속화시키고 뭐 이런 그 얼개들을 많이 이렇게 그 다층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인태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참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컨디셔널이다. 참가하는데 그 어떤 이 인도 태평적입니다만은 아세안 국가와 인도 지역은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고 이 동북아 지역은 이 브로크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은 다자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같이 참여하는 그 설계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왜 한미동맹을 지금도 여러 가지 그 규정을 합니다만 한미동맹을 동북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린치핀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한미동맹은 분명히 이 동북아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측도 인식하고 있다면은 자, 그렇다, 좋다야. 이 동북아의 이 질서를 이 협력 질서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동북아는 이끌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26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어떤 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춤춘다고 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구상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부서가 그런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협업체제를 구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려면 그 안보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서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여기는 여기 안보 통일부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 관련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큰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그 센트럴 타워 역할하는 국가안보실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검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광장 정치 같은 것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삿대질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그 안상 토론을 벌리는 그런 것들도 인위적이라도 국가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중지를 모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싱크탱크에서도 끼리끼리 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보 보수의 어떤 그 성향이 있는 그 싱크탱크들끼리도 같이 어떤 공동 이슈에 대해서 난상 토론도 하고 또 난상 토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그 관련 부서에 정책 부서에 있는 팔리시 메이커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미안보 협력 네트워크도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니 2+2 회의가 정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노무현 정부 전까지는요 실제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대사, 그 다음에 외교 국방장관의 조찬 모임이 격주마다 있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협의체라고 봐요. 어떻게 상대가 안 맞잖냐 하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생각 말고, 미국이 볼 때 주한미국 대사나 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 사령관이 생각하는 이 인식의 문제, 판단의 문제, 전략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그대로 거의 다 수용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간파를 해서 끊임없이 만나자. 그리고 서울과 이 워싱턴에 한미 태스크포스 정책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한미가 같이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자. 모여서 이슈가 있으면은 그 한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 기구들을 상설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국제 간의 어떤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통일 비전 그룹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통일 비전 그룹을 그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육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 간에 거기는 한미, 일, 중러, 북한 거의 현재 있는 친구들도 이쪽으로 오고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같이 끼고 해가지고 한 12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통일 비전 그룹을 출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각자 각 해당 국가들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통일의 디자인을 그려가지고 그 통일 디자인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8쪽에서 29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반 그 문제들이 단순일 수가 없다 보니까 한번 비핵화 문제가 하나의 진전된다고 봤을 때 핵실 폐쇄 봉인 단계로부터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또 그 이후에 완전히 비핵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단계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맞는 서로 이렇게 그 연계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간다면은 먼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 이 한반도 통일을 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